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직의 철학적 탐색 12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그동안 12주차를 거쳤으니 이제 남은 횟수가 얼마 없죠? 기말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이렇게 한 학기를 전부 다 온라인으로 비대면 수업으로 다 치르게 됐네요. 아직도 팬데믹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고, 우리가 예전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서 다시 예전처럼 만나서 거리낌 없이 침 튀기면서 토론도 하고 악수도 하는 그런 사회생활과 수업, 강의 이런 것을 다시 할 수 있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 백신이 개발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유명한 젊은 사학자 유발 하라리 같은 분도 말씀하시다시피 이제는 보다 깨인 의식으로 전 세계 시민들이 연대해서 신뢰하고 과학을 존중하는 정신으로서 뭉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뢰예요. 신뢰하고 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척하고 국경선 다 걸어 잠그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여기서 실험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선전을 했다시피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같은 것을 유지하면서도 사람의 생활을 너무 지나치게 옥죄지 않으면서도 질병을 견제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가는 이런 힘겨운 이 작업을 위해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보다 깨인 의식으로 신뢰와 연대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자로서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키워야 할 것인가. 공부 잘하고 학점 높고 스카이 캐슬에 가고 그런 사람도 물론 기능적으로 세상에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새 시대에 우리를 살려내는 그런 사람들은 인간들을 이렇게 모아서 힘을 합쳐서 더 위대한 쪽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성 역량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앞에 수업이 인성교육의 이론과 실제에서도 그런 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걸 생각해 보면 전 그렇습니다. 교직의 철학적 탐색에서도 교육자가 어떠한 인재를 키워야 되느냐는 그런 질문은 전통적인 좁은 협의의 지식 전수에만 머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이미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지난번에 제가 던진 우리의 질문하고 또 맞닿아 있습니다. 그 질문은 목적이었습니다. 동기 유발하는데 교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역량도 요구되기 때문에 외재적 동기유발 기제로는 충분히 그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심지어는 방해까지 받기 때문에 내재적 동기유발 기제인 내 일의 자율성을 갖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내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획득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나보다 더 큰 목적 의식을 갖는 것,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내재적 동기유발 기제로서 제시가 됐었죠. 자율성을 갖기 어렵고 그리고 나 자신의 어떤 역량에 있어서 숙달의 경지에 이르는 것도 오랜 세월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목적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서두에 이런 말씀을 꺼냈어요. 내가 교사가 되고 교육자가 돼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목적을 뭘 상정할 것인가? 혹시 우리 그 공동체를 살리는 신뢰와 연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는데 내가 한 몫을 담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말씀을 이제 서두에 좀 던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우리 교재인 선생이란 무엇인가에서 그 167쪽에서 212쪽까지 그 챕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읽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주입사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직 여러분의 반응은 충분히 수합하지 않아서 그 전반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제시한 그 책에서 제시한 내용은 그렇죠.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전통적인 교사관, 선생관이라는 것이 지금하고 뭔가 결이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좀 암시하기 위해서 성리학 이야기도 했고 루소의 사상도 이야기했고 그런 것을 접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전통적인 교사관이 목적이라는 면에서 현대의 교사들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목적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걸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현대 우리 교육자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잠깐만 조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교원 임용고사 같은 것을 보신 분은 이제 교과서적인 교육학 개론책에서 많이 접하셨을 내용일 텐데 제가 그냥 슬쩍만 엿보여 드리면서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좀 추출해 보겠어요. 그래서 제 얼굴이 아니라 여기 화면에 더 집중해서 보기 위해서 잠깐만 카메라 이동하겠습니다. 잠깐만 참아주세요. 자, 카메라가 이동해서 새 지점에 왔습니다. 자, 화면이 제대로 들어왔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이 현대 교직관의 변천사라는 제목을 붙인 자료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책은 저의 선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보다 훨씬 전에 나온 굉장히 유명한 교사론 책이고 미국의 교사론 중에서 뭐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파커 파머 선생이 쓰신 책이고 파커 파머의 말씀은 지난번에 개인사 성찰에서 자신을 그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그런 그 authority가 삶의 author에서 나온다는 그런 주장을 했었던 그분이 파커 파머 씨예요. 그런데 그냥 잠깐만 제목만 보고 가십시오.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영어 원래 제목도 이거예요. The Courage to Teach예요. 가르치는데 용기가 필요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셨나요? 우리 누구를 가르칠 수 있어요? 누가 누구를 감히 가르쳐요?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질문을 던지게 하는 제목이에요. 제목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내용도 물론 훌륭하고요. 자, 그래서 현대 선생들은 여기에 이분은 물론 현대인이시겠지만 굉장히 전근대적으로 보이는 그런 낙후된 환경에서 교육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현대 얘는 이제 눈을 딴 데를 보고 있네요. 언제나 이제 학생 중에 이런 애가 있다는 얘기고 교직관 중에서 가장 그 전형적인 것은 지식 전수자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지식을 그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에요. 여기서 보다 그 진일보한 굉장히 앞선 것 중에서 이제 주위에 진보주의적인 관점까지도 포함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식 전수의 의미를 굉장히 두고 있죠. 지식이 중요해요. 인지 과정이 중요해요. 지적인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20세기 중반에는 이런 그 최개발화 같은 사람들이 상징하는 변혁적 지식인으로서의 교사상이 또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전교조의 그 목표에 많은 영향을 준 그런 사상 조리고요. 그 다음에 뭐 1980년대 이후에는 교사를 의사나 법률가처럼 전문가로서 재규정해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교사의 자격과 더불어서 교사의 그 준비 과정에 여러 가지 또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90년대 이후에는 교사를 그 구성주의적인 학습의 조력자, 퍼실리테이터라고 많이 얘기하죠. 조력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규정해서 여기서 보면 교사가 어디인지 안 보이죠? 어디 숨어 있어요. 교사가 전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사는 간접적인 도움만을 주죠. 그런데 그게 직접적으로 이끄는 교사보다 훨씬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힘든 일이기도 한데 요체는 결국은 학생을 배움의 주체로서 서게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0세기 말에는 교사 리더십 같은 그 개념이 나와서 그래서 리더라는 것은 이 사람처럼 앞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끈다기보다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스스로가 리더되게 이끄는 변혁적 리더십으로서의 그 리더십이 강조됐어요. 제가 이야기는 선생이란 무엇인가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이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세기의 현대 교사관은 주로 그 지식 전수에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하고 다르게 20세기 이전에는 이를테면 이런 교사관 같은 것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그림이 매우 인상적이라서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본 것을 다운해 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선생이겠죠. 선생님 마음속에 하트가 있네요. 그리고 둘러싼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아이들 안에는 별이 반짝반짝하고 있네요. 아이들 안에 별이 반짝인데 하늘에도 별이 반짝이죠.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보고 칸트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칸트가 저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내 마음속에는 그 양심이 반짝인다. 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두 가지가 분리됐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가 통했다는 의미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무엇이 칸트의 의도일지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실은 이 교사 성직관이라고 부르면 한데 저 19세기 말에 그 시작해서 20세기까지 20세기 초반까지 크게 발전한 루돌프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학교의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그린 그림이라고 그래요. 근데 슈타이너의 그 교사관 교육관도 그 매우 독특하면서도 서양 사상 전통의 한 줄기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선생이란 무엇인가에서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교사 성직관이라는 것은 지식을 전수하는 현대적인 교사관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죠. 하늘의 별을 따서 아이들한테 넣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하늘의 별 같은 것이 너희 안에도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 마음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성직관을 보면서 흔히들 이런 대조를 하곤 해요. occupation versus vocation이라는 것은 occupation은 벌어먹기 위한 직업이고요. vocation은 부름에 의해서 행하는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voke는 부르다는 그 뜻이 담겨 있는 어원이죠. 그러니까 소명에 의해서, calling에 의해서 다가간 직업을 vo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vocation에 흔히 포함되는 것은 흔히는 성직자가 포함이 되고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도 포함되고 그리고 교육자도 포함을 시키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대 교사가 되는 사람들한테 교사가 성직이냐 물으면 웬 소리냐라는 그런 답변이 나올 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직은 occupation을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죠. 자, 무엇이 좋다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큰 변화가 20세기 이전의 시대하고 그리고 20세기 이후의 시대 사이에서 벌어졌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이제 이런 변화를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고 이런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래서 옛날부터 더 잘나진 것인지 아니면 뭘 놓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질문 등등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현대 교직관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여러 번 지난주에 읽으시라고 한 선생이란 무엇인가의 그 챕터 안에 들어있는 전통적인 교사관을 다시 한번 조금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그것을 짚어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수업용 페이지에 가서 잠깐 내용을 나누죠. 우리 수업용 페이지에 여기에 9번에 제가 경이라고 써놨습니다. 선생이란 무엇인가 챕터를 읽으신 분은 경자를 이제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이것은 공경하다는 경자인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 들어가면 제가 만든 그림이에요. 여기저기서 그냥 퍼와가지고 그냥 덧붙여서 만든 그림입니다만 이게 성리학적인 우주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한 그림입니다. 성리학은 유교의 큰 줄기로서 송나라의 주자가 다시 집대성했는데 결국엔 조선의 유교가 된 것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성리학이 그냥 정통이고 나머지들은 정통 유교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배척을 했었던 것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퇴계, 율곡 이런 분들 다 성리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성리학은 정통 유교하고는 다르게 매우 형이상학적인 설명을 중시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걸 우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우주를 그 성리학에서는 천자를 써서 하늘이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이 하늘에 이치가 있어요. 리자, 이치란 리자죠. 하늘에 이치가 있다. 그러니까 우주의 운행 원리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게 뭔지 몰라도. 근데 그 우주의 운행 원리가 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자의 깨달음의 경지예요. 퇴계 선생도 율곡 선생도 여기에 이르렀다는 말씀이죠. 그 깊은 설명은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만 다시 이것을 말씀해보면 우주의 그 작동 원리가 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인은 어질린 자죠. 우주가 어질다는 얘기입니다. 우주가 어지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질다는 얘기입니다. 어질다는 것은 해석이 쉽진 않습니다만 저는 어질인자를 저의 스승님들하고 그 공부하면서 제가 결론에 이른 것은 어질인자는 사랑하고 같은 말이라고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스승님들도 저의 그런 이해가 틀리지 않았다고 확인해줘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바꿔서 말해볼게요. 이 삼라만상 우주의 운행 원리가 사랑이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 말은 현대인들한테는 굉장히 무리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대인은 이 우주라는 것을 차가운 기계적인 엔지니어링적인 질서에서 움직이는 기계론적인 우주관을 갖고 있다고들 얘기하거든요. 자연과학에 의해서 우주를 이해하게 될 때 그렇게 되죠. 그러나 현대인들 중에서도요. 기독교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거예요. 기독교도에게 이 하늘에 인격을 부여하면 하늘에
작동 원리, 이것에 인격을 부여하면 그게 하나님입니다. God이에요. 하느님의 본질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주를 운행하는 것이에요. 자, 무신론자한테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는 반응을 일으킬 만한 이야기입니다만 기독교 신자는 잘 이해할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종교 전통을 따르시는 분들도 이해할 만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현대에는 이렇게 과학과 종교적인 인식자의 차이, 그 괴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만,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다시 성리학으로 돌아가서, 성리학은 이런 우주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차갑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우주가 아니라 인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우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인의 원리인 리가 사람 안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 안에 이것이 있대요. 사람은, 인간은 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기는 탁할 수도 있고 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탁한 사람은 나쁜 놈이 되고 맑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뭐 그렇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안에 본질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 리라는 것입니다. 퇴계가 이것을 본연지성이라고 불렀어요. 우주적인 원리인 사랑이 여기 담겨 있어요. 이 사랑을 깨치면 그러면 이 사람은 기가 더 맑아지고, 그래서 사람으로서 태어나게 된 그 존재 이유를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리학의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실현하려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자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제가 너무 단순화시키긴 합니다만, 너무 느려 빼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러기도 합니다만, 이걸 이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나 봐야 돼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보이세요? 보이시면 좋고요. 저는 지하철만 타면 안 보여요. 지하철만 타면 제가 먼저 앉고 싶어요.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저 같은 찌질한 인간들이 사랑을 못 보고 이기심만 보기 때문에 사랑을 보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르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경이에요. 공경하는 거예요. 여기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의 최상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나를 바치는 일에 최상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가장 아름답고 드높고 깊은 경지에 집중하는 것이 경입니다. 자, 이 경의 설명이 매우 어렵습니다만 선생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다시 한번 조금만 정리하고 갈게요. 경은, 저는 제 그냥 간단한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완전히 집중하여 그 안에 최상을 체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은 그 선생이란 무엇인가에서도 그 설거지 명상 수행 같은 걸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저는 사실 설거지하면서 깨달은 게 굉장히 오랫동안 저에게 정신적인 성장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설거지 경을 하기 전까지는 설거지는 죽지 못해서 하는, 싫어서 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같은 것이었는데, 설거지 경을 하면서 깨친 것은 제가 저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저의 가족들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설거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 안에 최상을 한번 볼 수 있게 된 것이라 제가 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mindfulness라고 번역을 하고요. 마인드가 꽉 찬 상태라는 얘기죠. 이 번역을 우리나라에서 다시 옮겨서 마음 챙김이라는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서양에 수출됐어요. 근데 서양은 성리학 버전이 수출된 게 아니라 불교하고 힌두교 버전이 수출이 됐거든요. 어쨌든 그것이 우리나라로 동양으로 다시 되수입이 되어 왔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저 뒤쪽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싱글 태스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은 멀티태스킹을 존중하죠. 아닙니다. 한 번에 하나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칙센미하이 같은 그 심리학자가 얘기하시는 플로우, 몰입의 경제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뒤에 화면을 또 보시면, 다시 이것은 제가 경상도의 한 서원 앞에 계곡에 와서 선비께서 경자를 찍어 놓은 것을 찍어 온 것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선생 안에 또는 아이들 안에 이 별이나 하트 같은 데 집중하는 것이 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전통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의 예를 제가 10번 경 또는 마인드풀니스의 기술에서 이렇게 좀 예시하고 있는 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 서양에서 지금 마인드풀이라고 써 있죠. 마음 챙김 명상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요. 그래서 타임즈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그 아래는 제가 마인드풀니스의 기술이라는 타임즈 기사를 제가 손수 번역한 게 있으니까 이 페이지 와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고 재미있는 기사예요. 왜 마음 챙김이 미국의 고등교육 받은 대도시 시민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들을 이끌고 있는지, 매력을 느끼게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에선 여러 학교에서 실제로 마음 챙김을 실행하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미니 메디테이터스가 이제 꼬마 명상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한 또 타임의 정리입니다. 아이들이 더 친절해지고 수학 성적이 오르고 ADHD가 줄어들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우울감이 줄어들고 더 자제력이 높아지고 등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구글의 차드 맹탄 선생이 Search Inside Yourself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구글 직원들을 위한 인성 프로그램인데 여기서도 마인드풀니스가 강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 수입이 됐어요. 마음챙김.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교육학 교재 출판하는 학지사에 전용 페이지가 하나 생길 정도로 사실은 우리 선조들이 개발한 것인데 현대 미국인들이 과학적으로 다시 재정립한 것을 우리는 다시 받아쓰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챙김이라는 것이 그냥 그 성리학적인 사상의 그 골동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에 되살아나고 있는 면을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챕터에서 뒤로 가서 제가 루소의 말씀도 드렸는데, 루소하고 서양 사상가들이 제시하는 바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좀 더 다른 면모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20세기 이전에, 근대 이전에, 19세기 이전, 18, 17, 16, 15, 어쨌든 그 옛날 옛적의 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은, 이런 게 목적이란 거예요. 그, 무엇이냐. 마음의 평화롭게 보이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내 안에 최상을 보게 하는 것. 이런 게 교육자의 목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에 지식 전승을 중시했었던 교사관하고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 안에 물론 지식도 부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만 지식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걸 보고 내 인간됨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 과거의 전통적인 교직관의 목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게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저 20세기 동안 별로 중시 안 했거든요. 지식을 하도 중시하다 보니까. 그런데 21세기 접어들면서, 아니다, 저거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그런 반성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다시 챙겨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동양과 서양 양쪽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직의 철학적 탐색에서도 이걸 다시 탐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통적인 교사관에서 추구했었던 지식 너머의 인간 전인성을 키우는 그 안에 최상을 보게 하는 또는 성리학적으로 성인을 지향했었던 이런 그 목적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주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주문에 대해서 이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 과제를 내드리면서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가자는 제안을 하겠어요. 그 과제는 무엇이냐면,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캠퍼스에 이 자료를 함께 첨부 파일로 올리겠습니다. 보통 이러한 그 타인의 그 문서는 직접 제공하는 게 그 저작권법에 그 저촉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여기에 최희창 교수님께 직접 부탁해서 제 수업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최 교수님께서 흔쾌히 예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그냥 첨부 파일로 간단하게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열어보시고 이것을 읽어주세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페이지가 기법과 신법이라는 논문의 페이지가 127에서 156이니까 한 거의 30페이지쯤 되죠. 이걸 한꺼번에 다 읽으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바쁘시고 불평이 있으실 테니까 오늘은 일단 어디까지만 보시면 될까? 한 8, 9쪽? 그 정도만 일단 읽으면서 2주에 걸쳐서 다 읽어주시기 바래요. 이 논문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 135쪽 정도까지만 7, 8쪽만 읽으시고 그것을 읽으시면서 그냥 느끼신 반응, 생각나신 거 또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짤막하게 이 캠퍼스에 올려주시면 그러면 그것을 이번 12주차 강의에 대한 출첵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최희창 교수의 논문을 보면서 지금 교수 방법을 잃어버린 차원에서도 여러분이 조금 힌트를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전 근대적인 교육에서는 또는 전통적인 동서의 교육에서는 중시했었던 어떤 차원을 우린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반성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 매우 훌륭한 논문 이것을 읽으시면서 이것을 교재 삼아서 우리가 잃은 차원 또는 우리가 저버린 차원의 가치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목적을 재조명해 보겠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나보다 더 큰 목적이 있으면 내면에서 동기 유발이 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한번 좀 따라가 보죠. 그리고 이 목적론,
목적론은 개인사적 성찰에서 다시 생각해 보자면 지금의 나를 설명하는 게 과거에 일어났었던 여러 원인들의 결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최상의 경지인 그 목적에 비추어서 지금의 나를 설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헤매고 고생하고 있는 게 나중에 거대한 거목이 되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단 심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것이 인지적으로도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물리적으로도 물리학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너무 어렵긴 합니다만 일단 그 힌트만 비치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로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이 과제를 내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는 이것을 가능하면 많이 읽으시고 읽으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2주 후에는 이것을 어차피 다 읽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기말 대체 과제를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낼 생각이라 어차피 한번 다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서 나머지 기간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